심층 인터뷰 이어가 보도록 하죠.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예쁘시네요. 이제 봄이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스카프도 좀 챙기시고. 네, 오늘은 날이 아침에 따뜻해져서. 약간 여유가 있으셨나 봐요. 네, 좀 빨리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그래도 움직이시기엔 좀 네, 괜찮으시죠? 맞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시장도 따뜻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밤 사이에 발표됐었던 CPI 결과에 대한 코멘트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FMC 앞두고 지표들이 이제 대거 발표가 되면서 지표들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최근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CPI에 대한 경계감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보여드리는 표 보시면 제가 앞서 앵커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전월비로 봤을 때 이제 지난달에는 0.5%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0.4%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고 조금 둔화세를 보였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일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인 이제 이런 둔화세는 사실상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기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푸드와 에너지 가격 제외한 이제 근원. 상품들과 이제 근원 상품들과 뭐 서비스 물가, 뭐 전반적으로 주거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오름세를 조금 그러네요. 보였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이제 완전히 경계감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걸 또 전년 동월비로 봤을 때 전년 동월비로 이제 지난달에 6.4%였는데 6.0%로 하락세를 보였고 또한 이제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6.5에서 6.4, 6.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 속도는 다시금 가팔라졌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년 동월비로 봤을 때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저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이제 3월부터 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거에 비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YOY로 이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를 이제 이번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근원 물가나 이제 이런 주거비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비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 정도가 고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예상하고 있던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연준이 뭐 지금으로서 속도 조절을 더 가속화한다는 그런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 하락하는 그 속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오름세는 그렇게 엄청 이제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해서 다시금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이번 CPI도 그렇고 이제 고용 지표도 그렇고 파월의 이제 그런 경고에 따라서 이제 50bp를 할 가능성은 많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해석되는 지표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25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시인 페더츠를 봐도 뭐 금리는 네네. 25bp 인상. 뭐 사실 SVB 사태 터지고 나서는 금리 동결 얘기까지 네. 나왔기 때문에 50이라는 숫자가 다시 쏙 들어간 것은 이걸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네. 파월 의장이 사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다시 뭔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다시 그게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으로 봐서는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지표 결과를 통해서 디스인플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본다라면 연준이 더 가속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 차트 하나 더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은 PC입니다. 아직 2월 수치가 발표가 안 됐고 이제 미국 CPI는 이제 1월까지 발표된 수치가 반영된 그림인데요. 사실 이제 지난 이제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고점으로 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PC가 지난달에 조금 반등을 보였던 게 시장에 충격을 주긴 했지만 CPI가 이렇게 둔화세를 보였기 때문에 PC도 다시금 이제 크게 반등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가 다시 반등을 조금 하게 된다라면 연준으로서는 속도를 다시 가속화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유가라는 게 기저 때문에라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YOY 수치 자체는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거를 다시 반등한다
있다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도 이제 신규 고용자 수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기는 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었고 실업률도 소폭 반등을 하면서 연준으로서도 이 결과를 놓고 사실 50bp로 가속화할 어떤 명분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최근에 SVB 사태가 벌어지면서 3월 FOMC에 대한 경계감, 이제 50bp 인상에 대한 경계감 자체는 완전히 수그러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최근에 일련의 어떤 유동성 리스크라든지 지표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키기 어려운 명분을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어졌었던 SVB 사태, 무디스에서는 미국의 6개 은행의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일단 SVB 그리고 폐쇄된 게 시그니처 뱅크, 그러면서 약간 중소형 은행은 계속해서 걱정을 네네. 우리가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네네. 이게 대형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게 좀 우세한 것 네. 같아요. 시장 이제 대형은행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사태가 사실 소형 은행들 중심으로 이제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서 자산 손실이 크게 발생했던 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이었는데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은행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지난 이제 한 2019년 대비해서 자산 증가율 자체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제 맨 왼쪽이 그 이번에 문제가 됐던 SVB인데요. SVB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이제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 증가율이 거의 350%에 달합니다. 근데 이렇게 달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이들 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되는 그런 구간에 자산 규모로서 그 면제되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레버리지를 더 쓰면서 자산이 가파르게 조금 상승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들이 이제 이런 FRC 같은 이번에 최근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일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같이 파산이 됐던 은행들이 이제 시그니처. 시그니처 뱅크입니다. 근데 이런 은행들의 다 특징이 이번에 자산의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던 그런 은행들이고 자산 규모 자체는 사실 중위권 중소형 수준이지만 이들 자산이 이제 레버리지를 쓰면서 크게 증가를 했던 게 하나의 우려 요인일 것 같아요. 저 자산 증가가 이게 순증이 아니고 뭔가 이제 네, 그렇죠. 레버리지를 사용한 비율이군요. 네, 부채도 많아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사실 많이들 아는 이제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증가세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은 이제 소액 예금 비중이라고 해서 전체 예금 대비해서 이제 예금 비중이 25만 달러 미만인 비중을 제가 표시를 한 건데요. 네. 25만 미만이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25만 이상의 비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지금 SVB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많네요. 네, SVB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25만 건을 기준으로 보고는 거는 이제 보장이 되는 이제 금액이 25만 건인데 25만 건 넘어서는. 이상의 예금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특히 이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빠르게 이제 뱅크런 사태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렇고 네, 이런 시그니처나 시그니처도 그렇고 네,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꽤 뭐 높고. 상대적으로는 높지만 이들 기업에서 비해서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낮은 전반적인 비중에 비해서는 낮은 그런 부분들을 보였다라는 게 시장에서 이제 우려되는 기업들이 이제 이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나머지 이제 좀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렇게 이제 대형 은행까지 이렇게 비슷한 사태로 똑같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찰스 슈엄만 하더라도 간밤에 이제 아직까지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발표를 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대형 은행까지 이제 번질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뱅크런 사태가 좀 번질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유동성이 조금 빨리 메마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준에서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이제 시장 이제
이렇게 투자자들의 좀 심리를 안정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다음 주에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적어도 시장 심리를 조금은 안정시킨 결과가 오늘의 장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려감들은 수시로 부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만 또 다른 곳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금리 인상기 마무리된 단계고 워낙 고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경계감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이런 사태들이 대형은행에서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된다. 지금 사실 나타나는 지표 자체는 작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또 1분기 사이에 어떤 일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은행들에서 나타났을지는 좀 확인을 또 3월 이후에 이제 1분기 이제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적어도 연말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네네. 실리콘밸리 뱅크 또 시그니처 뱅크 이후에 또 다른 네네. 지방은행에서 만약에 뱅크런이 빚어져서 좀 폐쇄된다거나 파산이 된다거나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도 그 영향은 그 지역 내에서 제한적일 것이고 이게 대형은행으로만 번지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또 네, 애매하죠.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지금 이제 그 밸리 뱅크라든지 이런 퍼스트 시그니처, 리퍼블릭 같은 이런 은행들이 다 이제 그런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기반의 지역 은행들이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벤처 캐피탈이 활성화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은행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저금리로 사실 굉장히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왔던 그런 벤처 캐피탈에 조금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은행주는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그 은행에 돈을 맡겨놨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에 확 직면을 해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우수수 도미노로 좀 파산을 하거나 위험해지는 그런 네.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그게 더 상황들을 걱정이 좀 되죠. 상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에서 정말 금리를 더 올리느냐, 그래서 조금 이제는 좀 2분기 정도에는 멈추느냐, 이게 좀 시장의 심리를 좀 좌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번의 사태가 사실 금리 상승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하락했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가 조금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이들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 자체가 다시 조금 메꿔지는 흐름들만 보인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심리 자체나 이제 은행들의 유동성 리스크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우리 또 안희아 선임연구원님은 채권 쪽 전문 애널리스트시잖아요. 최근 채권 시장이 뭐 2년물이 완전히 요동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 네. 2년물이 5%를 넘었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4%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주 FMC 전까지 또 이번 주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네, 쉽게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 다음 주 이제 3월 FMC에서는 25bp 인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결을 한다라면 오히려 조금 시장 심리는 더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만큼 가지고 뭔가 있고요. 리세션 이런 네, 얘기도 리스크가 나오겠죠. 훨씬 그러니까 지금의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더 뭔가 터질 수 있는 거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는 아니야?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지금 계속해서 어차피 어찌됐든 물가 레벨 자체는 높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춰버린다라면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을 다시 초래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물가를 어찌됐든 잡아야 된다라는 목표 자체는 연준으로서는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파월이 경고했던 이제 50bp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파월이 50bp를 왜 얘기를 했냐라고 보면은 사실 어찌됐든 지금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대 인플레를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두로서라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실제 정책 집행 자체는 조금은 비둘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구두로서는 계속해서 경계감을 주는. 그러니까 이번에 25bp만 인상을 하더라도 추가.
뭐 여지를 열어두는? 언제가 됐든 다시 여지를 열어둘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25bp만 하더라도 사실 점도표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도표대로 정말 금리 인상을 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적어도 그걸 통해서 시장 심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준으로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점도표를 조금 상향 조정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으로서 저는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최근에 또 다시 금리가 급락하긴 했지만 다시 또 이런 리스크들이 불거질 때마다 금리가 다시 이제 연준의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금리가 다시 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지금 이렇게 금리가 튈 때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또 불거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경기 하강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가 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라라는 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경기 하강기이기 때문에 하나 더 차트, 사실 네. 매번 보여드리는 차트이긴 한데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꺾이면서 100을 하회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전에 물가가 이렇게 튀기 전까지는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10년물 금리의 변곡점이 사실 거의 비슷했어요. 이게 조금 경기가 확장기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10년물 금리도 항상 하락세를 보여왔고요.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 구간도 사실 항상 같았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만 좀 해소가 된다라면 사실 저는 다시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동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좀 하락하는 그 구간 자체만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 구간이 오히려 이제 매수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쯤 이맘때쯤 됐을 때는 금리는 사실 지금 레벨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조금 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막 10년물도 그렇고 2년물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채권 투자 못 하겠는데 싶다가 뭐야? 갑자기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와르르 또 그쪽으로 네네.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가격 하락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계속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네네.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는 그냥 분할 매수할래 네네. 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사태가 있을지 몰랐겠지만 굉장히 잘했던 그렇죠. 사실 투자겠네요. 운이 굉장히 좋으셨던 음. 거라고 볼 수 있을 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게 아래로 내려가다보다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뭔가 변동성이 네. 있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채권 투자는 이어가는 것이 네. 좋은 시기다라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